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이 열세지만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잘 발휘해 대등한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인 파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물류 차질에 대비해 비상소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45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다음 달 예산안 처리 뒤에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합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달러 가격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과반을 넘는 회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면서 키우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공격이 기반 시설에 집중되면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고 이웃나라인 몰도바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기온 변화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밝히고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위는 모두 45일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습니다. 예비조사 기간 15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끝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처리 뒤 본조사 실시라는 데 공감하고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겨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원내대표 두 분께서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자료 제출 과정을 거쳐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이 진행됩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빠졌습니다.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정조사 목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 5천 명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 파업에 나섭니다. 이들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물류 운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물류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소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관용 군용 차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국내 자금 시장 경색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단계 0.25%포인트만 올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지난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과반을 넘는 회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은 그동안 집행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고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 가운데 마지막 구속 피고인인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1년여 만입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서 이른바 대장동 핵심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 민관 개발의 한 축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3인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핵심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입장을 바꿀지 여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 몫이고 윗선으로 의심되던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몫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검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 씨의 대장동 이익 가운데 428억 원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말을 김 씨가 했다고 증언해서 결국 김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할지가 검찰 주장을 입증할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김 씨가 폭로전에 동참한다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측근을 넘어 곧바로 이 대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428억 원도 자신의 몫이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남 변호사의 주장은 전원에 그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대장동 의혹 키맨이 된 김 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김 씨가 내일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첫 재판에서 굳게 닫은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정 실장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신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돼 정 실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늘 오후에 결론 날 예정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친분을 자랑해온 인물들,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이 전 사무부총장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직후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란 문자 메시지를 넣거나 상근 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겸직 논란이 일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며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엔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 씨에게 친분을 과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엔 노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장관과 중진 의원 등 야권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야권을 겨냥한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의 불법 계약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한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장 가족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 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 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 거기 유원시설에서. 중앙회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름아름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 수의 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달이 넘었지만 도주한 직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사라진 국민 세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6억 2천만 원.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반년 동안 횡령한 돈입니다. 지난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잠적한 뒤 회수한 돈은 7억 원이 전부, 국민 세금 39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수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해외로 도주한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방은 알 수 없고 또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횡령액을 메우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말이 공단 내부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훔친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직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어요. 결국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최모 팀장은 친인척 등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최모 팀장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해서 바깥은 못 나간 것 같아요. 바깥에는 못 나간 것 같은데 필리핀이면 섬이 7천 개나 가고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등 3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정작 사라진 직원 행방을 찾지 못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따가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올해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예년보다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라니냐의 영향으로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12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 폭설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면서 키이우에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격이 기반 시설에 집중되면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고 이웃나라인 몰도바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해 키이우 전역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해 키이우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 파괴돼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산부인과 병동이 폭격을 받아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어머니와 의사는 구해냈지만 신생아는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특히 전력시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인 에네르고아톰은 남우크라이나 원전에서 다수의 원자로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의 흐멜리츠키 원전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А потім Росія довела всьому світу, що це все правда, застосувавши 67 ракет по наш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по нашій енергетиці, по звичайним людям. 원전 여러 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기와 물,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에서도 국토의 절반 가까이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Не работает телефон, нету света, холодно, дождь, замерзли.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노린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웃나라 주민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연합 EU의회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EU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의회는 결의안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적인 공격과 잔악 행위를 벌이고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등 테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6명이 희생되고 직원으로 일하던 총격범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의 월마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쇼핑객으로 붐비던 대형마트에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근무 교대 직전에 직원들이 모여있던 휴게실 문을 매니저가 열더니 아무 말 없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suspect is dead from what we believe was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He wanted to know was the shooter an employee of Walmart, an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가해자와 희생자가 직원으로 드러난 월마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버지니아의 주지사는 흉악한 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체사피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진다고 마음을 표했습니다. I know it pains all of us to be together today on this day of incredible tragedy and unimaginable sadness.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지 사흘 만에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든 괴한이 난입해 2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자체 통계를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망하는 다중살인 사건이 올해 들어 40건 벌어졌다며 이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았는데 일본이 독일을 또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우루과이전이 예정돼 있잖아요. 피파 랭킹의 격차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신문은 어떻게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일보에는 양팀 에이스 선수들의 사진과 함께 예상 베스트 11 명단이 실렸습니다. 네. 이 톱에는 황의조 선수가 나올 걸로 봤고요. 또 부상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우려되는 손흥민, 김진수 선수도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마지막 훈련도 함께하지 못한 황희찬 선수 자리에는 권창훈 혹은 나상호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는 신태용 전 감독과 박지성 해설위원의 분석과 전망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 둘은 공통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우루과이 발베르데 선수를 경계 대상 1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전문가는 승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롱패스와 역습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신태용 전 감독은 그동안 벤투호가 연습해온 빌드업 축구는 비등하거나 상대적인 약팀에게 효과를 받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존에 만들어둔 빌드업에 적절한 롱패스를 섞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은 발이 느린 우루과이 중앙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손흥민과 같이 빠른 선수들이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대0 우리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2번 만나서 모두 다 졌고요. 또 남미 전체로 봐도 1무 4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둥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참고로 한 축구 기록 전문 매체를 보면 아르헨티나를 꺾은 사우디가 이길 확률 6.9%로 봤는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같은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승리 가능성은 24.9%로 봤는데요. 사우디보다 더 크죠.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월드컵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거리 응원도 이제 허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그래픽 중간에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오늘 광화문 광장에는 붉은 악마가 주최하는 거리 응원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 15,000여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 무대와 예비 무대 등으로 나눠서 구역을 5개 정도로 나눴고요. 인파를 분산하면서 입구와 출구를 설정해서 경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함께 엉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주최 측 안전요원, 지자체 인력, 또 소방과 경찰 등이 배치돼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인근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광장뿐 아니고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등 전국 13곳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광화문 광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를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안전 우려에 또 쌀쌀한 날씨까지 걱정하는 축구 팬들은 영화관에서 단체로 축구 관람을 하거나 대형 스크린이 있는 주점 등을 찾아서 일찍 예약을 해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경기를 즐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응원에 힘입어 우리 태극전사들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인파 몰림 대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대처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구속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는 기사에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모습도 보이고요. 또 전해철 의원, 그 옆에 작게는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의원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론된 대부분의 인사들은 지금은 나설 생각이 없다거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오는 28일 재출범한다는 점,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만남을 잇따라 가졌다는 점, 또 정세균 전 총리가 호남을 돌면서 핵심 당원들과 만났다는 점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일찍부터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비명계에서는 차기 총선을 위해서는 이 대표에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 의지 역시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함께 전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요.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아직까지는 관망세라면서 아직은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다수 의원들 사이에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고요. 또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도 이런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대표가 범죄 혐의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라는 얘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 3분기 합계 출산율이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충격이 더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이번 3분기 합계 출산율 0.79명이었습니다. 네. 3분기 기준으로 0.7명대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지난 2분기가 0.75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2개 분기 연속으로 0.7명대로 나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또래보다 작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일반적으로 연말보다는 연초로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면 올 4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나 전망도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을 0.7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연간 출산율이 0.7명대가 현실화된다면 이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 매 분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연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싱가포르나 모나코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면 외동을 둔 부부 또는 자식이 없는 그런 부부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거부하는 이른바 비혼족들도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어떻게 다뤘죠? 네, 동아일보에는 LG유플러스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주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어제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근속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직원이 회사 경조 게시판에 나 비혼을 선언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축하금 그리고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똑같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비원 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2년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 환수된다고 합니다. LGU 플러스 측은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개발자 직군 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를 벤치마킹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가 비혼을 장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비혼을 장려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고 차별을 두지 말자는 취지라고 LGU 플러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스키장 개장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의 위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비상이 걸린 건 알프스 스키장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낮은 지대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요. 고도 3,200m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키장마저도 개장일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 스포츠 관광 천국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는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2019년 기준 GDP의 7.6%를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에 절반이 겨울철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겨울이 짧아지고 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없게 되면서 스키장은 물론이고 스키장 인근의 호텔과 식당까지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예정돼 있던 스키 월드컵 대회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지금껏 동계올림픽을 치른 22개의 도시 가운데 다시 대회 개최가 가능한 곳은 단 한 군데만 남을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까지 제설기를 돌리는 것도 올해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기후변화에 맞춰서 알프스를 여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전에 개량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접종 간격을 줄이고 젊은 층 접종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7만 3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700여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며 6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주와 같은 1.1로 5주 연속 1을 넘기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개량 백신을 맞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최종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넉 달이었던 접종 간격을 석 달로 단축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유행 정점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 변이주는 증가 추세에 있고 접종 간격이 경과됨에 따라서 특히 10주, 12주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서 중화항체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접종 간격을 단축하게 될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 세 종류 사이에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적기에 고위험군뿐 아니라 젊은 층도 적극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18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 연령을 6세 이상, 또한 유럽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까지 확대해서 계량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은 계량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백신 대신 이가 계량 백신만 활용하기로 해 초기 단가 백신 폐기는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선 마스크와 거리 두기 없이 축구를 즐기는 관중들의 모습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이 묶인 중국인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화면을 보면서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주 경기장,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숙박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컨테이너 호텔 6,000곳과 버스 3,000대, 수도 공급용 저수지 15곳 등 곳곳에 중국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후원금도 역대 최대 14억 달러에 육박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월드컵에 대표팀만 빼고 다 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中国队虽然缺席了本届世界杯，但是世界杯上并不缺少中国元素。 특히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이 축구를 즐기는 세계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은 더합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봉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这届世界杯开幕，成千上万的人聚集在一起也不戴口罩，这是一个政治的问题。中国就宣布抗击新冠病毒胜利了，所以现在这个不可能再开放了。 중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와 비슷한 2만 8천여 명.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감염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지켜보는 중국 누리꾼들은 이렇게 같은 시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막바지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인천과 경기도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서울과 충청, 전북과 대구는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1도, 강릉 7.8도, 부산은 1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에는 중서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가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각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인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진행합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에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국조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참사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꼽고 있습니다. 경비와 경호 인력이 지나치게 동원돼 참사 당일 안전관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야 3당은 앞서 제출한 계획안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조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경호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 이런 주장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경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 문제를 놓고 공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도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마약 단속 계획과 참사 연관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기관과 증인들이 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한 증인 채택 다툼이 벌어지면 전반적인 국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수사 과정,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달래고 동시에 예산 정국 파도를 넘기 위해 여야가 통 크게 합의했지만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와 이태원 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는데 특수부는 다음 주 이들 가운데 현장 책임자 등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온 겁니다. 유 부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은 헬로윈을 앞두고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특수본이 지금까지 입건한 피해자는 모두 17명. 지하철 무정차를 두고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여온 이태원 역장도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내규 등에 근거해 역장이 관계기관 요청과 상관없이 역사 상황 등에 따라 무정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운데는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대처가 미흡했고 늑장 보고를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특수부는 참사 뒤 경찰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곧 김강호 서울청장 등 윗선을 불러 관여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던 소방노조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이어 지휘팀장도 피해자로 전환된 가운데 소방노조는 특수본이 윗선이 아닌 현장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행안부 수사가 진행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가장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특수부는 다음 주까지 주요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인구 이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역대 물가가 가장 높은 명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 수는 5,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휘발유가 갤런당 3.61달러로 역대 추수감사절 최고 기름값을 기록했고 항공료도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For a while there, I got round trip tickets for probably $80. But now I feel like they're probably closer to like 400 on average. 추수감사절 밥상 물가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칠면조 값이 작년보다 24% 오르는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20%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Well, everything's more expensive. I mean, honestly, we raise our own corn to feed our turkeys. 이달 초 열린 연준회의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로 했던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어온 고강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12월 연준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 행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금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사상 첫 번째로 6번 연속 금리 인상이 지금 유력한 상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정이 안 됐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실제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사실 6월 달부터 조금 꺾이는 기세가 보였는데 약간 또 올라갔죠. 한 0.1%포인트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목표 인플레이션이 한 2%대입니다. 2%대인데 지금 수준이 5%대고 5%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아직까지 환율이 높은 상태고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은 금리를 올려놔야 혹시 모를 이제 자본 유출이라든지 혹은 외환 시장의 변동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물가 이슈가 전혀 안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안정이 있는 건 아닌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환율 이슈.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일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 자본 유출이라든지 외환 시장의 출렁임 또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근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거는 당연히 인상폭이 될 텐데요. 뭐 일단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올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일단 환율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1,400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환율이 일단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르는 추세는 단기간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사실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고 상방 압력, 오르는 압력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외환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 부담이 중요한 이슈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 당국이 처리해야 될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환율이 조금 안정된 것이 이제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은 크게 보자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금리를 오름으로써 모든 시중금리가 따라서 연동이 되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투자가 바뀌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바뀌게 되는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결국은 올해 너무 많이 올렸고 빅스텝을 2번이나 단행하면서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날지를
되도록이면 좀 보면서 정책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하고 흔히 말하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되도록 폭을 줄여가면서 하는 게 아마 가장 뭐 바람직한 채널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특히나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흔히 말해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을 흔히 말하는 에너지 가격을 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안정이 안 되고 있거든. 계속 4%대로 유지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안 되고 있고 흔히 또 다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가가 상승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거 역시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0.5% 빅스텝을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측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다. 뭐 지금 한 7대3 정도로 베이비 스텝 아니요 0.25%포인트를 올릴 거다가 70%, 한 30%가 이제 빅스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겠죠. 이것도 발표를 하는데 뭐 2% 위냐 아래냐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죠. 예, 아마 거의 뭐 2.0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아래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뭐 최근 KDI가 발표한 동향을 보면은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우리나라 경제 어떤 제도나 지표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네. KDI가 최근 발표했을 때 원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했다가 1.8%로 내렸거든요. 내년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게 내린 것을 보면은 한국은행도 뭐 그에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이란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표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계적으로 산출한 측면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여타 기관들에 있어서 이제 지표들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아마 흔히 말하는 성장률을 낮춰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뭐 명목상으로 2%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조금 더 낮출 것이냐. 지금 흔히 말하는 밴드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성장률 밴드가 한 1.8에서 2.0 수준인데 한국은행이 거기서 어느 정도를 택할 것이냐. 무슨 요소를 더 반영해서 어느 정도를 택할 것이냐. 또 2.0%냐 1%냐는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브랜딩이라든지 혹은 그런 이미지가 주는 것들이 약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라고 보통 생각하고 그거보다 낮으면 약간 경기 불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을 타겟팅했다는 것은 경기 불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2.0보다 아래로 가면은 이제 경기 불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목적인 기준 사실은 뭐 1.9%든지 2.0%든지 뭐 실질적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런 명목적 기준이 주는 어떤 정책적 함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 고려해 가면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그 미 FOMC 의사록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걸 좀 시사했는데 이게 오늘 금통위 이렇게 발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의사록이 나오면서 12월 FOMC에서 빅스텝을 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은 못 가고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가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빅스텝을 갈 거라는 의견들이 보다 우세해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금 줄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하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미국 금리가 코로나 기간 때는 0%였는데 0%는 지금 이거 지금 올리게 되면 4.5% 이런 밴드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정 산업들 혹은 이런 특정 산업 특히나 이제 돈을 비워야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투자가 위축되면은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 소득 흔히 말하는 수요가 위축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나가는 파급 경로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보통 4분기 혹은 8분기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금리를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사실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최소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분석 기간은 한 8분기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수행하기도 전에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라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아무래도 연준은 분명히 이런 흔히 말하는 금리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효과를 분석하기에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그런 논의가 결국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아마 조정석 흔히 말하는 다음에 금리를 조금 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연준의 결정이 아무래도 오늘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0.25%로 가는데 아마 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은 아까 그 연준의 좋은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은 안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결국은 주가 상승을 부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기대감의 문제인데 연준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금리 수준까지 가고 그것을 얼마 유지하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최근에 전반적인 기대감은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더 올리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들이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예측이 중요하고 예측이 얼마나 또 예측이 얼마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상은 결국 하반기 되면은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이 얼마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펼쳐지면서 네.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혹은 약간 강보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이 영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고 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머니 무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중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된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안정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를 주니까 흔히 말하는 예금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저축은행에서 나오는데 뭐 특히 보험사나 저축은행은 흔히 말하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돈을 흔히 말하는 보통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혹은 종신보험 같은 걸 해지하고 이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지하는 순간 보통 보험사가 가진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요새 채권 시장이 또 안 좋죠.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보험사들이 자산을 팔기 시작한다. 그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은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자기 자본을 대려 그러면 이미 자기가 가진 돈에서 일단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축은행 역시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의 상당 부분은 빌려준 상태거든요. 빌려준 상태인데 계속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채권 같은 자산을 그렇게 크게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크런이라는 것은 결국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한데 돈을 인출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 수요를 못 맞추게 되는 순간 혹은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 돈이 급격하게 더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축은행 자체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꾼 사람들 혹은 돈을 맡긴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서 다른 금융기관들의 돈을 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한 위협도 하나, 그러니까 보험사를 통해서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저축은행 자체에 어떤 유동성 리스크, 흔히 말하는 뱅크런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 당국에서 은행에서 너무 금리를 높게 주지 말라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업계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상황 악화가 지금 이유로 나온 것 같아요. 금융 상황 악화가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금리 역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최근에 채권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한전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자본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부도를 낼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자본 조달한다고 한들 이자를 너무 많이 내다가 이자를 못 갚을 상황이면 부도를 내야 되고 자본을 흔히 말 조달할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부도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기업이 부실화되면은 한국 경제 약간 위험성이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특성 중 하나가 한계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한계 기업들은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아직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빚을 내고 있고 그렇지만 고용은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금을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은 많이 써야 되는데 수익은 안 나고 그래서 계속 빚으로 연장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빚으로 연장하는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빚으로 연장하지 못하고 닫게 되고 여기에 속한 많은 고용이라고 해요. 많은 그 근로자들이 이제 일자리 잃게 되고 이렇게 일자리 잃게 되는 게 결국은 수요 감소를 통한 어떤 경기 하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경제와 달리 이제 한국 경제의 고유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경제학자들이 L자형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L자형 경기 침체라는 거는 보통 경기 침체되면 V자형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풀뿌리,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데서 이제 기업의 부도가 계속 나기 시작하면은 반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긴 고용은 많이 하는데 수익성은 나쁜 상황인데 이제 고용이 위축이 되면은 흔히 말해서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다른 고용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반등을 못하고 L자형으로 쭉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리스크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경련에서 하는 이야기도 결국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국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의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 자체가 우리나라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펀더멘탈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흔히 말하는 L자형 경기 하강 유도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아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2년 만에 이제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 고물가와 이제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겠죠? 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외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버릴 것 같이 하다가 또 베이징에서 어떻게 뭐 흔히 말하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제로 코로나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EU 역시 에너지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고 흔히 말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빨리 돼서 천연가스 공급 같은 것들이 잘 됐으면 경기 회복이 괜찮은데 혹은 물가 안정이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채널들에서 아직 별로 이렇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U도 어렵고 미국도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상태인데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IT 기업들이 중심으로 이제 고용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엔진들이 지금 어떻게 보자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 안 좋고 수출 기업들과 연관된 우리나라 B2B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자기 비즈니스에 다른 비즈니스에서 파는 이런 기업들의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의 성과가 좋아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파급 효과 혹은 낙수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들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지금 수출 자체가 대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 자체가 위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이 파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요새 추석 끝나고 이야기 듣는 것은 추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오더라고 이야기하죠. 오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오더라기보다는 발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자기의 그 커스터머로부터 발주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보다 심각해지지 않느냐. 결국은 대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좋을 여건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죠. 화물연대 등이 대대적인 파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와 관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좀 예상이 되죠. 예, 사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담당하고요. 물류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 말하는 경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전국에 피를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적시에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수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간 수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화물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물류가 단정되다 보면은 공급이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것들 건설이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피가 잘 돌아야 경제 성장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수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자면 수출 물량, 있는 물량도 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아마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적으로 주는 영향은 좀 심각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논의 자체는 사실은 대립점들이 있다. 화물연대의 논의는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것, 결국은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화주나 국토부 쪽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논쟁의 포인트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도 좀 살펴보면 어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이제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세부담 완화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란 것이 세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양도세라든지 상속세, 특히나 재산세, 종부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제 시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공시가를 유지할 것이냐가 이런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고요. 사실 공시지가를 만든 것은 이제 그러니까 조세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세를 뭐든지 시가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몇 억씩 바뀌고 그걸 종가로 볼지 평균으로 볼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사실 공시지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세금에 매긴 영향이고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것이 이게 현실화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금 낮춰주면은 흔히 말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세금 내는데 좀 타격을 덜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세금의 안정성에 관한 이슈이긴 하고요. 이걸 낮춰줌으로써 흔히 말하는 세금 경감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이렇게 공시가를 낮추면 혹시라도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집을 가진 사람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매 같은 것도 조금 줄어줄 수가 있고 공급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공급 측에 있어서 조금 공급 양을 줄여서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또 종부세 세제 개편안도 지금 발표한 상태인데 보유세 부담을 좀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겠죠? 이게 올해 이제 종부세 대상자들이 120만 가구 정도 나오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한 2천만 가구가 되는데 그중 한 700만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사실 종부세 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1,300만 가구가 어떻게 보면 2인 이상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중에 물론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부부도 있고 이럴 거라 상당한 비율, 그러니까 조금 비율을 다시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거의 7, 8%, 10%까지는 안 갈 정도라도 7, 8%가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의가 많거든요. 그 전체의 7, 8%입니까? 아니면 집 소유자의 7, 8%? 이제 그러니까 가구의 7, 8%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가구 수가 2천만인데 어떻게 보면은 1,300만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들 안 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가구 단위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산을 안 해볼 거지만 그래도 1,300만 가구 중에 120만인데 이 중에 둘이 같이 내는 사람들 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 7, 8%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물론 이제 통계청에서 계산해봐야 될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대충 계산에 따르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부세란 게 재산세 이후에 나옵니다. 재산세를 이미 내는데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너무 흔히 말하는 내는 대상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는 대상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세율 측면에서 종부세는 중과세가 되죠.
2주택 이상 가구에 대해서 중과세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 결국은 세부담에 대한 논의, 결국은 그다음에 혹은 세율에 대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결부되면서 조금 이런 부담들이 전반적으로 낮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쟁점이 어떻게 되죠?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은 이제 원래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증권을 거래했을 때, 주식을 거래했을 때 세금을 안 냈죠. 왜냐하면 주식을 거래했을 때 세금을 내는 층들은 흔히 말하는 대주주 요건을 만족한 사람들이고 특정 기업에 10억 이상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지분 이해를 코스피라면 1%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 증권을 거래해서 수익을 내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개미들이 어떻게 보자면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면은 증권 거래에서 혹은 이제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게 채권 수익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채권 저금 뭐 이런 것들 수입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준 이상 가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5천만 원 이상 가면은 세금 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는 개미의 지분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한 70-80%가 넘는데 한국은 반대죠. 한국 코스닥은 거의 뭐 개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역시 개인의 굉장히 지분이 많고 개인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의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원래는 이제 조세 원칙에 따르면 수익에 나면은 세금 내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개인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코스피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염려에 따라서 지금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정권 반대 투쟁을 선동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외교부의 독자 제재 검토를 지적하며 제재로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치 바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국민은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적어도 서울이 자신들의 관역은 아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미가 대북 제재에 매달릴수록 북한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한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이 내장되지 않은 일반 방범용 카메라로도 수배 차량의 번호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됩니다. 충남과 서울, 부산에서 이 기술에 대한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값비싼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정 차량이 관제센터 대형 스크린에 보이고 잠시 뒤 수배 차량이 포착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찰이 출동하고 이내 수배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합니다. 충남도는 일반 방범용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차 번호를 인식하고 수배 차량을 확인하는 추적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만 6천여 대 중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는 5%인 1,3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CCTV에서 수배 차량을 포착하려면 관제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봐야 했지만 천안과 아산에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반 방범용 CCTV를 통해서도 차량 번호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차량 번호는 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적 할당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요 거점 CCTV 위주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다가 수배 차량이 나타나면 바로 근처 CCTV들의 분석 기능을 부여해 동선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지역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수배 차량이 근거가 되면 동시에 다른 카메라 지역에 있는 카메라의 AI 그 부분들을 그 지역으로 분포시켜서 집중 관제를 반경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는 고가여서 많이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거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번호인식 카메라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장비였는데 방범용 CCTV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금 체납 차량, 공해 차량, 미등록 차량 등을 찾는 데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근처에서 버스와 SUV를 비롯해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2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평택 화성고속도로 오산 방면 서오산 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와 SUV 등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전북 동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2도, 전주 5.8도, 부산은 1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중서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인천과 경기는 공기가 점차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